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전한 학원이 이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관세사 그 학원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이 감정평가사 직원들이 아주 이 복도에 보면 대기 시간에도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공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해가지고 이 되는 시험이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쪽에 가가지고 다른 걸 한 2년, 3년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인생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여러분도 수강한다 그래가지고 또는 우리 학원 아니면 다른 학원 돈 벌어줄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험생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단단한 각오를 갖고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여기 제 책 맨 앞에 보시면 2006년도부터 제가 이제 관사 시험 출제 선정 채점위원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을 역임을 했는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7번 정도 한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또 몇 번 하다 보면 교수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봉사적인 거예요. 이거 한 부 채점하는데 한 3,000원 줄까 그래요. 채점하는데. 그래서 기본 한 20분과 50분까지는 한 50만 원 책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 추가할 때마다 3,000원 정도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부 채점해도 한 300 몇십만 원 되는데 1,000부 정도 채점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투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건비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이게 이제 올해는 시험이 이제 연기돼가지고 9월 말에 하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게 시험이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있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이 방학하고 나면 아무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방학 중에 짬을 내서 시점을 하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아마 교수님들이 시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어떤 경우는 한 2번 정도는 했다가 이거 나에게 못 해먹겠다. 채점은 문제는 내가 내보겠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오래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최초에 할 때는 이제 75명을 이제 합격시키는 걸로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답안지가 한 200 몇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후반 때. 그러니까 총 응시 인원이 한 300명도 안 됐고 관세법 제일 많은 인원이 한 300명 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60 몇 명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2013년에 650 몇 정도로 끝내고 그 후에는 1000명 이상이 작년도 제가 물어보니까 1000명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채점의 실제 부수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점점 높아진 거잖아요. 아니 300명 했었을 때도 75명 뽑았는데 1000명 응시해서 90명 뽑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 지원했던 사람들의 굉장히 조심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수준이 높아졌어요. 무슨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높아졌다고 이게 수준이.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답안의 수준도 제가 최초에 했었을 때보다 마지막 했었을 때가 그래도 상당히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향상됐다 그래가지고 그때 60점이나 지금 60점이 점수가 그따서 80점 막 이렇게 주는 건 아닌데 왜냐면 전체적인 폭을 정해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답안의 수준은 많이 향상된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향상된 답안의 수준에 맞춰서 답안을 제출하려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오래전에 했었던 사람들이 이 공부 방법으로는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할 이야기고, 뭐 한 10년 전에 학교 간 친구들이, 야, 너 오모 씨를 날 얘기하는 거야. 너 엄마 잠깐 내려와봐. 이렇게 할 수도, 항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보면,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10년 전에 관사 학교 간 친구보다 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학교 간 친구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한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거는 뭐 우리나라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간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면 엉성하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21유는 이제 음료, 주류, 식초가 분류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뭐 꼭 찍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음료는 그 1호와 2호가 음료입니다. 우리가 음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호성을 가지고 이렇게 마셔주는 걸 우리가 음료라고 얘기를 해요. 마셔주는 게 음료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류는 그 203에서부터 206호까지, 그 다음 이제 207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208이 주류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9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식초, 이 그룹이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음료에 해당되는 것은 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이 탄산수라고 하는 것은 그 물 자체에 그 이산화탄소가 조금 함유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거품이 우리가 머무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사이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탄산수라고 얘기를 한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얼음과 눈이 1호에 분류합니다. 쌤님, 방금 전에 지금 사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사이다가 그 탄산수이기 때문에 201호에 분류됩니까? 근데 우리가 마시는 사이다에는 탄산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뭐가 들어가 있다? 네? 그렇죠. 설탕이나 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호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2호로 분류한다. 자, 보십시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이런 거죠. 그래서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26의 주규정에서 그 알코올을 그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에서 규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음용의 목적으로, 음료의 목적으로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즉 2009호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 사람, 유럽의 관점에서 주류 중에 대표적인 건 맥주입니다. 맥주. 203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그 다음에는 포도주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생포도로 제조한 것을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냥 포도주에다가 뭐 이런 걸 좀 첨가하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이 알코올의 그 생성되는 양은 그 포도에 담겨져 있는 그 이 당의 양에 따라서 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당이 적으면 알코올을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죠. 불변이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 내 자체, 그러니까 생포도가 갖고 있는 그 당이 그 수학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좀 떨어지면 알코올이 덜 생성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표준화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주스나 포도주는 일정한 도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족하면 거기에 알코올을 조금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8도다. 그런데 7도밖에 안 나와. 이 발효를 해가지고 나중에 숙성을 시켜서 출하려고 봤더니, 그럼 거기다가 1%를 더 넣어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화한다고 그래요.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포도즙, 2009의 것은 제외한다. 여기에 이제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즙이 뭐 발효를 해서 뭐 알코올이 0.5를 초과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뭐 알코올을 0.5를 좀 더 집어넣다든가 그런 정도 여기에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호에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은 그 에틸 알코올의 함유량이 0.5를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르무트와 그 밖
게 이와 유사한 포도주. 이게 베르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포도주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이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다가 특이한 맛이나 향이 있는 어떤 약초 같은 거, 향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같이 만든 이 포도주를 베르무트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 밖의 발효주. 그러니까 여기서 발효라고 하는 거는 발효에서 얻어진 술이 뭐냐면 맥주, 포도주, 베르무트 이런 것들이 다 발효주에 속합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발효주를 2069에 분류되는데 사과, 술, 배술, 미드. 이거 이제 미드라고 하는 것은 그 꿀을 가지고 만든 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케.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청주를 일반적으로 이제 사케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제분 공급의 생산품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쌀을 가지고 만드는 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분리되지 않는 발효주의 혼합물 이러죠.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발효주를 혼합한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보면 2045의 포도주와 우리가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 음료, 예를 들면 뭐 2025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탄산수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그 음료도 이쪽에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섞어놓은 그 최종 프로덕트 생산품의 에틸 알코올의 함량은 0.5를 초과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만 됩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7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 근데 여기는 그 전용량이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이제 이쪽을 뺀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에틸 알코올이 80도 정도가 넘어가면, 80 이상이 되면 음료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자체를 이제 희석해서 먹지 않는 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계적으로 팔리는 그런 술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것을 보면 알코올이 뭐 90도 이상 되는 뭐 그런 것들도 특이하게 팔리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술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도수가 높은 것들이 있는데 뭐 한 50도 정도 되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50 이상 되는 거는 넘길 때 목구멍이 뭐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구멍이 타는 듯한 그렇게. 저는 마셔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술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다음 이제 변성 에틸 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 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이게 변성 에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에틸 알코올에다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어떤 첨가제를 일정량 넣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공업용에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변성 에틸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에도 보면, 현행법에도 보면 일단 관세도 요놈은 싸고 낮고, 그 다음에 주세법상 주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성 에틸 알코올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이 에틸 알코올에다가 뭐 색이 있는 거라든가 뭐 특이한 향이 있는 거라든가, 향도 프레바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향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향, 뭐 색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량 법에서 정했어요. 우리나라 주세법 관련 이제 하부 규정에서 어떠한 물품을 얼마 이상 넣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볍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성하지 않은 에틸 알코올, 여기는 이제 80 미만인 것을 한정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류주, 그리고 리퀴르라는 게 있어요. 리퀴류 이렇게 관세법상 말하네요. 다른 말로는 이제 뭐 리퀴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리퀴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삼주입니다. 그래서 이 증류주에다가 일반적으로 인삼 에키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뭐 거기다 인삼을 그대로 넣어주기도 하죠. 그런 종류들. 때로는 이제 이 크림, 우리가 관세율표 4에 분류되는 밀크와 크림 같은 거, 크림을 넣어주는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 코코아 같은 걸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코코아의
추출물 같은 거, 뭐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변형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리퀴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해설서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그 탄산수라는 게 뭐다라는 거, 베르무트, 그 다음에 식초 대용물. 식초 대용물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 있는 식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조 식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곡물이라든가, 뭐 과실 주스라든가, 뭐 감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잘 그 초산 발효를 시켜서 얻어지는 이제 물품을 우리가 식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화학적으로 만든 이제 산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물에 그 희석을 한 다음에 뭐 적절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 밖의 카라멜 어떤 색소로 쓰이는 거라든가 뭐 등등, 거기다 이제 향을 내게 하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가 식초 대용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싸게는 이제 중국집 같은 데 가면 우리 그 테이블에 식초 올려놓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양조 식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식초 대용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규정 한번 보시죠. 여기도 이제 예외 없이 그 제외되는 규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류. 근데 이제 2095의 것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5의 식초나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음료에 쓰이도록 변형을 좀 시켜줬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쪽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 일반적으로 이제 혼합조미료 쪽으로 해서 103호에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그리고 얼음과 눈이 그 2015에 분류되는데, 바닷물은 이쪽에 분류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2501은 소금이 분류되는 겁니다. 소금. 그러니까 소금과 바닷물은 같은 호에 분류한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정 상태에 우리가 소금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이제 얻는 방법이고, 또 이제 암염 같은 것도 있죠. 바위 형태로 되어 있는 암염.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소금을 얻는 방법은 이 해수를 증발시켜서 얻는 그 천일염 종류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 돌덩어리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암염, 그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증류수, 전도수, 그 밖의 이화유산, 순도의 물. 즉,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공업용이라든가, 뭐, 의학용 같은 용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그 종류들의 물은 그 2853에 분류를 합니다. 근데 2853이 28유의 마지막 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산의 수용액, 초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915에 분류한다. 그래서 이 초산으로 만든 그 식초 대용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10을 초과할 경우에는 2915에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것까지 뭐 제가 꼭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용어 해설 3회 이런 게 나오죠. 10% 이 규정을 우리 해설서에서는 조금 이제 달리 적용을 합니다. 밑에서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초산의 전중량이 10%를 초과하면 수용액은 2915로 분류를 한다. 이건 이제 주의 규정을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러나 식초 대용물로서 식품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향을 첨가하거나 착색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초산이 전중량의 10부터 15까지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209에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제규정에도 뭐냐면 209의 것은 제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초산을 단순하게 물에다가 용해만 시켜놓은 거, 희석시켜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를 넣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향이나 이 착색제를 넣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용으로? 식품에 적합한 용도로. 그렇게 되면 좀 폭넓게 15%까지 인정해줘라는 특례 규정이 해설서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3003호와 3004호의 의약품,
이런 것들도 역시 제외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제 향료나 화장용품, 특히 이제 우리가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에틸알코올로 기본 베이스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향료를 배합해서 만들죠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 향수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향도 있지만 자세히 맡다 보면 에틸알코올, 알코올 냄새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분류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대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26, 21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20도에서 알코올의 측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온도의 그 차이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이 실험하고자 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 공간을 20도로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25도에서 측정을 했다면 그 값을 보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값이 변화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6의 그 2009의 그 농축 주스를 판단할 때도 그 브릭스 값을 측정할 때도 뭐 20도에서 측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값을 보정해줘라.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보정하라라는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정입니다. 2002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0.5 이하인 음료를 말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알코올을 함유하는 음료는 2035부터 6호까지나 2085의 해당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그 2007호를 뺐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 이상이 되는 것과 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 가공한 것은 우리가 음료로 보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2007호를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주에 보면 발포성 포도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축제라든가 무슨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샴페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 발포성 포도주가 그냥 상품명으로는 이제 샴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배를 먼저 들면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축배를 들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일찍 성급하게 하면 뭐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발포성 포도주, 발포, 이 기포가 우리를 솟구친다. 그래서 발포성 포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포성 포도주란 밀폐 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3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1바죠. 1바. 일기압 상태 존재하는데 이 안에는 3바가 존재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샴페인을 그 코르크 마개를 딱 따게 되면 이 안에서 거품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천장으로 팍 뜨면서 올라가는 거. 발포성 포도주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발포성 포도주의 코르크 마개는 막은 다음에 이 철선으로 잘 감아놓죠. 왜 그럴까요? 이제 보관이나 이제 수송 중에 이제 스스로 올라오지 않게끔 단단하게 여기를 이제 맺히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되면 22일은 뭐 충분히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3료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그 식품 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가 분류가 되는데 크게는 이제 9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원칙은 늘 그런 겁니다. 이 식품 공업에서 생긴 잔여물이다 그러면 동물성에서 얻은 게 있고 식물성에서 얻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동물성에서 얻은 걸 먼저 분류를 해줍니다. 2301호에. 그 다음에 이제 밀기울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2085까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물성에서 얻은 것들이 이쪽에 다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료용 조제품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거 강사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요 문제가 작년에 요 호혜체계를 쓰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사부의 논수령 50점 문항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주근하사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얘기했던 뭐 23045의 대두박이라든가 뭐 2302호의 밀길 같은 것은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시해서 봤는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가 딱 하나만 있는데 재밌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 2309에는 따로 불리지 않는 것으로서 동물성, 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진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 이런 겁니다.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분류되는 것들은 그냥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과를 가지고 주스를 만드는데 원형의 사과를 그대로 넣을 수도 있지만 껍질을 벗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과의 껍질 자체도 2308에 분류를 하는 거예요. 2308에. 그 다음에 그 껍질을 압착하고 쫙 짜고 즙을 짜고 남은 찌꺼기, 그것도 2308에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꾀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는 안 할 수 있지만 꾀 껍질을 다 벗겨내요. 그렇게 해도 그 벗겨낸 것도 여기에 분류합니다. 23일. 근데 그 벗겨낸 꾀를 압착을 해가지고 기름을 짜고 난 유박 또 어디에 분류되냐면 그 2306호에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만약에 그 정도의 단계를 벗어날 정도로 어떤 처리를 더 하게 되면 그것은 그 1호에서부터 그 8호까지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원료를 가지고 동물성이나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가공 처리를 했는데 그 본질적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놈은 앞쪽에 분류를 하지 말고 앞에 있는 호로 분류하지 말고 2309호로 분류를 하라.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이 현미경이 툭 등장하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현미경이? 답을 못 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품들은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된 지문이 있죠, 그죠? 지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범죄 수사할 때 찾아내는 거죠. 저의 지문은 저의 지문이 이런 상태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세포를 갖고 있는데 그 세포 구조를 파괴시켜가지고 이 현미경으로 들어다 봐도 이게 사과의 세포인지 배의 세포인지를 모를 정도로 가공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놈은 앞에 분류하지 말고 2309로 분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율표는 참 본질적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까지 본질적 특성이 중요한 거죠. 자, 24류로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4부에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쭉 보시면 뭐 시가, 뭐 관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시가고 이게 관련입니다. 근데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절대적 기준은 아닌데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같은 것들은 담배 잎 자체로 싸져요. 또는 담배 잎의 대용물로 싸줍니다. 그런데 이 관련은 관련지라고 우리 이제 48료 다음에 공부하게 되는데 관련지라는 게 있어요. 담배를 싸는 이 종이로 싸면 우리가 그것을 관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로 싸면 관련, 이 담배 잎이나 또는 담배 잎의 대용물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서 싸게 되면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개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는 뭐 시가릴로가 조금 얇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얇으면 어디까지 얇을 때 시가릴로냐라고 하는 구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국제 규정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잎담배와 이런 담배 부산물. 우리나라도 잎담배 제법 재배하죠. 재배하는데 이건 전량 누가 수매할까요? 담배 인상공사에서 전량 사가겠죠. 다른 데서는 뭐 팔 데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부산물도 이쪽에 분류를 하죠. 부산물은 늘 우리가 또 상품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단락을 차지하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원이 이제 부족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인류가 쭉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활용할 거냐를 늘 고민해 왔던 거죠. 담배, 부산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밖의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여기도 제조한 담배 대용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담배 대용물 이러면 담배 잎이 아니라 이 아욱과 같은 채소를 이제 건조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곱게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 우리가 이제 뭐 식물성 추출물이 130에 분류를 했었고, 그 외에 130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추출물에 대해서 메가 추출물 1901, 커피차 마트의 추출물 2101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를 했듯이 이런 것들도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담배 추출물과 그 에센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24류는 제가 꼭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담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그 핫한 사건이 관세청에서 지금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파이프형 담배가 아니고 전자담배라는 거 있죠. 전자담배에 쓰는 니코틴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담배세를 부과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담배 잎을 가지고 추출한 니코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는 담배 잎을 가지고 이게 담배 잎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버티냐면, 안 내고 계속했냐면, 나는 담배 잎이 아니라 담배 줄기에서 추출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를 잘 안 합니다. 담배 잎에는 입법의 미비이긴 하지만 당연히 담배 잎이라고 할 때는 그 담배 줄기를 포함하는 게 담배 잎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이제 처분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다. 근데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 자, 주기적 한번 보시죠. 그 24리에서 의약용 권료는 제외한다. 30유로 분류를 합니다. 가끔 다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이 담배는 만병의 근원이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마약과 같은 수준에서 엄격히 규제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의약용 권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는 이 담배가 천식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치료하는데 치료약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유명한 유럽의 의사들이 어떤 특정한 환자들에게 가능한 담배를 많이 피우십시오라는 처방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이 이제 무지한 거죠. 뭐가 무지하냐면, 과학이 그것을 유해성을 확인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 담배에 존재하는, 특히 이제 담배의 연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성분들이 발암 물질이라든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물질인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실증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반론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호성이다라고 해서 기호품으로 활용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과학적 입증이 안 될 때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범죄 수사에 굉장히 이제 활용되는 게 뭐냐면, DNA 분석 기법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지문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문을 남기지 않았는데 머리카락 같은 걸 이제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죠. 아니면 이 담배를 피다가 거기다 현장에다가 이제 담배를 하나 툭 버렸는데, 그 과학수사단들이 담배꽁초 하나를 딱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DNA를 침에 있는 어떤 DNA를 찾아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DNA 정보를 딱 입력을 시켜놓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현재 대한민국 파일에 그 범죄자의 DNA가 있으면 바로 찾아내는 거고, 이제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걸 이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제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제 DNA를 분석을 해서 과거에 기록된 것과 비교하다 보면 8일인데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계속 길게 뛰다가도 아니다고 하다가도 DNA 결과를 딱 들이미는 순간 범죄가 꼬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수사의 유대성 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현대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는 늘 어떤 그 혜택을 100%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우리 요 CCTV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85에서 배우겠지만 저 CCTV는 그 텔레비전 카메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카메라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라는 게 텔레라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을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 보내는 것을 우리가 텔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찍어서 내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CCTV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 범인들이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루에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아요, CCTV에. 내가 올 때는 100번도 넘게 찍을 겁니다. 아파트 현장 아파트 내가 출입문 딱 나오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가 나를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파트 딱 거기 나가면 거기에 딱 있는 CCTV가 나를 찍고 최소한 내가 아파트를 벗어나는 순간에 3번을 찍힐 겁니다. 차고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아파트 입구를 딱 나가는 순간 벌써 3번은 찍혔을 겁니다. 회사 들어가면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도 된다고 합니다. 뭐 경찰이 대단해서 그런 것보다도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그 소주를 보면 이 워터파이프 담배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물담배, 뭐 말은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워터파이프 이렇게 고귀하게 뭐 번역을 했지만 그냥 상업적으로 우리가 부를 때는 물담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터파이프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흡연하는 이런 파이프하고 똑같은 호에 분류를 해줍니다. 9614호에 분류를 해줘요. 딱 이렇게 하는 파이프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는 것들을 요 유리 대롱으로 된 데다가 넣어주고 뭐 물을 넣어서 훈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증기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 증기를 이제 흡입하는 이런 방식의 그 담배를 워터파이프 담배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나 이제 중동 지방 사람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이용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뭐 별로 이용하는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권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워터파이프로 흡연하도록 만들어진 담배죠. 그러니까 이 워터파이프로 흡연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담배 같은 경우는 그대로 흡연하거나 아니면 시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파이프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워터파이프로 흡연하도록 만들어진 담배. 근데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 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거예요. 글리세롤. 우리가 이제 글리세롤도 그 15류, 동물성 지방과 기름을 공부할 때 한번 했었던 겁니다. 그 지방과 기름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리된다. 글리세롤은 약간 끈적끈적한 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습, 수분을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러네.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담배에 꼭 이게 그리세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세롤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담배가 건조되지 않게끔. 그래서 이 담배에 담배를 만든 회사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세롤을 적절하게 집어넣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도 담배가 너무나 마르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말라버리면 그냥 불이 확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타는 게 아니라 건조되면 확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담배 만들 원료 중에 담배와 그리세롤이 혼합물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방향성 기름 추출물과 당밀, 우리가 아까 그 1703호에서 당밀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만 공부를 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당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밀을 처음 본 것처럼 공부해버리면 이게 제가 참 펄쩍 뛰지. 펄쩍 뛰는 거지. 그러니까 당밀은 어디서 봤는데? 그럼 거기다 써놔요. 1703.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여력이 되면 호를 찾아서 이 당밀은 어떤 거냐? 사탕수수나 사탕무로 설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을 환장한다든가 이런 걸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호의 체계가 굳어가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벽돌 쌓듯이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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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고. 입체적으로 쌓으면 더 좋고.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쌓는다는 게 뭐예요? 위아래 다 볼 수 있도록. 내부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쌓아서 보라는 거죠. 그러면 대단한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당밀이나 당을 함유해야 되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했는지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워터파이프 담배라는 게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구 향이 좋아. 나는 복숭아 향이 좋아. 아니야, 나는 딸기 향이 좋아. 그러면 그쪽 향을 넣고 자기가 그걸 이제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유럽 가서 이거 보고. 그러나 워터파이프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담배가 함유되지 않는 것은 이 소에서 제외한다. 담배가 포함되지 않으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240311로 분류할 수 없고 나머지 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책에다 표시는 안 했지만 나머지 있는 쪽으로 간다. 이런 거죠.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워터파이프 담배라는 게 어떤 걸 이게 하는지. 그 다음에 소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담배가 함유되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공부하게 되면 방향성 기름, 추출물, 당밀이나 당, 이거 같은 17에 속하는 거지. 그 밖의 당, 이런 거.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문맥이 굉장히 생소하지 않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런 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교를 몇 차례 공부하게 되면 그게 딱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자, 조금 이런 것 같기는 한데 5부를 좀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4부를 쭉 공부를 했는데 이제 4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제식료품이라는 그룹이 16에서부터 21류까지 이제 쭉 분리를 하는데 16류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2류나 3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5류에 분리됐던 동물의 장, 방광, 위, 그 다음에 이제 피,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것들도 분리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참 물어보던데, 우리 그 순대는 어떻게 분리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순대는 이제 보통 그 동물의 장, 방광, 위에다가 이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밥이라든가 또는 당면 같은 거를 이렇게 조제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채워 넣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 16류 주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20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 16류에 분리를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안에, 그러니까 내용물 중에 이제 고기를 다져서 또는 으깨서 넣은 것이 있을 때 20%가 초과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겉에 있는 그 순대의 그 싸게만 가지고는 20% 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를 넘어서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당면이 됐던 밥이 됐던 각종의 채소가 됐던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기가 있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고기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통고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진 고기, 이렇게 조그맣게 한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소세지의 제조공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세지의 제조공법. 그래서 그 1601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에 한번 보시죠. 소세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는 제가 고기라고 했지만은 이런 그 피, 선지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전체 양이 20을 초과하면 이쪽에 간다. 이와 유사한 물품. 그래서 이 브렉 치즈라고 그래가지고 시커멓죠. 피로 만들면 브렉 치즈라고 아주 서양에서도 제법 유명한 겁니다. 브렉 치즈. 그거는 이제 살코기보다는 피를 가지고 만든 그런 소세지 종류를 브렉 치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1601에 간다. 것도 좀 알아두시고 나머지 이제 세 개로 쭉 보면 돼요. 그래서 21류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22류, 23류, 24류. 근데 이제 그 23류에 대해서는 제가 호체계를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났기 때문에 올해 뭐 그거 또 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이제 체계는 간단하게 몇 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 규정과 연계해서 그런 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단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23년가. 자, 그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